우선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4.3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이제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개념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기억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분단서사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사회적 기억들을 배제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서 강의하셨던 박영현 선생님과 함께 교육실에서 외부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전임연구원입니다. 전공은 제가 이제 통일인문학이라는 전공을 했는데 융복합 학문이에요. 그래서 문학이랑 역사랑 철학이 다 같이 들어있는 학문을 박사학위로 했고요. 석사는 국문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신화 전공했고 주로 구비문학 쪽을 했는데 구비문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방향이 어떻게 틀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전쟁을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녔어요. 전쟁 체험담 조사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300분 정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나는 뭘 쓰는 것보다는 듣는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사회적 재난,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쪽에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5.18 2세대, 유가족 2세대 분들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제천의 화재 참사 관련된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애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3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졌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분단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 전공이 통일인문학이라서 통일에 대해서 되게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뭐 통일이란 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선은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로 통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된다는 게 엄청나게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흡수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나? 라는 생각들. 그 다음에 70년 넘게 갈라져서 살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달라진, 북쪽이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그 달라진 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통일보다는 오히려 통합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4.3은 국가폭력으로서 제가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국가라고 했을 때 국가라는 게 어떤 대단한 어떤 조직체고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 국가가 존속하는 유일한 이유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런 국가가 왜 아니면 어떻게 어떤 논리로 국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나 그런 어떤 황당한 일이 자행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좀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제주에 직접 내려가서 이제 4.3 현장들을 많이 둘러봤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말도 안 되고 지금 이 4.3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은 또 어떤 식의 이상한 논리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느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주 4.3 기념관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기념관으로 들어갈 때 동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동굴처럼 돼 있는 곳이 있고 거길 들어가면 이제 스피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진짜로 우리가 동굴로 들어가는 개념이 됩니다. 그 동굴로 들어간다는 걸 왜 형상화했을까 했을 때 4.3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는 괴라고 하거든요. 그 동굴을 그 넓은 곳으로 지하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피난을 해 있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굴을 형성한 것 같고요. 뭐 다랑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동굴의 형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주 평화기념관을 가면은 이 동굴을 걸어가면서 시공간을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이제 그 4.3의 어떤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것 같은데 되게 임팩트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이 백비가 그 기념관에 들어간 입구에서 꺾이면 딱 바로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위가 뚫려 있어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백비라는 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비석이라는 뜻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름 지어지지 않은 역사라고 해요. 4.3을 여기서는. 그래서 이 백비는 4.3을 둘러싼 정명, 그러니까 올바른 이름이 무엇인가를
찾는 싸움에 대한 어떤 상징이고 그 정명이 이제 다시 정해졌을 때, 이름이 정해졌을 때 여기다 써서 세우겠다라는 역사로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역사로 만들고 싶어 하느냐, 4.3이라는 걸 왜 역사로 만들고 싶어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백비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반도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뭐 제가 열심히 공부한 분은 아니라서 에리프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사회적 성격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회적 무의식이 존재한다. 사회적 무의식이란 사회 구성 대부분이 똑같이 억압하고 있는 분야. 뭔가 사회적으로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들. 무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의식되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있는 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 거죠. 존재가 인식되지 않는. 무엇이냐? 이 공통된 억압 요소란 특수한 모순을 내부에 지닌 사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의식되어서는 안 될 내용. 뭔가 이게 의식되면은 사회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국가라는 것, 어떤 국가 혹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군요.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땐 여기 지우고 얘기합니다. 밑에를. 그래서 이 숫자만 얘기해 주는데, 그럼 1910년 뭐냐, 45년 뭐냐, 50년 뭐냐, 53년 하면은 기상천외한 답변이 나옵니다. 정말 이제 국사라고 그러죠. 국사에 대한 강의가 학교 공교육에서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상천외한 강의가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죠. 중요한 사건들인데 1910년을 딱 앞에 놨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통일인문학 연구단이라든지 거기서 만들어낸 통일인문학이라는 학적 체계에서는 분단의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고 했을 때 1910년으로 봐요. 1910년으로 봅니다. 보통 분단 얘기하면 여기를 많이, 아니면 이제 휴전 기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일제 식민 지배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꿔놨다라는 거죠. 되게 단순하게 말해서 일본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되게 나쁜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오랜 시간을 한 민족이라는 말이 이제 지금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민족이라고 칭해지는 혈연 관계인 집단이, 에스닉적인 집단이 어떤 정치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어요. 한 지역에서.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한 민족 단위가 한 정치 공동체 단위를 이루고 있는 걸 역사적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역사적 국가를 이루고 있던 이 한반도 땅에 있던 국가에서 갑자기 일본이 땅을 뺏어버린 거죠. 주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뺏긴다고 생각하면 바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되찾아야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내 거였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게 내 거라는 인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사는 땅, 우리가 만든 국가, 이런 느낌인 거죠. 갑자기 이거 니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되찾고 싶죠. 가져갔으니까 줘 라고 하면 이제 줘야 되는데, 보통 강탈해 간 사람들은 안 주죠. 그럼 이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힘을 쓰게 되죠. 뭐 국제적인, 그러니까 외부의 힘도 빌리게 되고, 안 되면 우리 스스로도 뭔가 되게 강력한 힘을 통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되찾고자 노력을 하죠.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과 세계적인 조류가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해방이 되게 됐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뺏겼던 거를 되찾을 거라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민족으로, 그냥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정부나 국가를 세울 수 있던 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대신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대신 움직이는 느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뺏겼던 걸 되찾고자 하는 욕망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너무나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지금 뭔가 선거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죠. 계속해서 되찾고 싶은 욕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38선 이북으로는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를 생각하는 분들이 모이게 됐고, 소련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쪽은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죠.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갈라져가지고 왔다 갔다도 못하고 뭔가 되게 갈라져 있는 느낌들인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통일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로 다시 이제 뺏기기 전에 어떤 그 조선 땅, 한반도를 복원하기 어렵겠다 싶으니까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반도 끝에까지 밀리죠. 꼬리까지 밀리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서 우리도 끝까지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힘을 받고 내려와서 중간쯤에서 멈추게 되죠. 결국에는 한국전쟁은 뺏겼던 걸 그대로 원복하고 싶었던 나의 어떤 사상 체계로 나의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욕망들이 부딪혔던 게 한국전쟁이라면 그건 이제 열망,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부딪힌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열망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휴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역사적인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면에 깔린 것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냐? 되찾고자 하는 열망, 이제 민족적 리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싶었던 열망이 무산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트라우마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역사적 트라우마를 얘기할 때 이런 개념을 빌려다 쓰는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태를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절과 이 좌절을 초래하는 규제인 금지에 따른 박탈이 유발하는 것. 즉 뭔가가 욕망이 좌절됐어요. 그럼 다시 튀어오릅니다. 다시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근데 욕망이 계속해서 좌절되고 있죠. 그럼 이 좌절된 상황이 뭘 만들어내느냐? 트라우마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 트라우마로 얘기하는 저희들의 개념은 그런 어떤 개인의 정신분석학적인 트라우마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거랑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말을 차용해 오는데 우린 이런 어떤 민족적인 열망이 꺾였다는 거예요.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열망이 꺾인 거고 그게 무산된 상황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이 역사적 트라우마가 가장 무서운 거는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축구 국가대표전 했죠. 일본이랑 붙는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십니까? 나의 내면 속에서. 만약에 지고 들어오면 아유 저것들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미국한테 졌을 때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김연경 선수인가 이제 키는 저보다 되게 큰데 나이는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대표격 이제 그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뭐 캡틴이었죠. 여자 배구 대표팀 런던 올림픽이었나? 가서 이제 막 좋은 성적을 거둘 때 다음에 일본이랑 만나게 됐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다음 이 경기 이기면 메달 뭐 순위권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는 그 순위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한테 지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일본이 우리에게 뭐길래?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역사적 사건들을 겪었어. 그래서 어떤 일제 식민지배를 겪고 그랬기 때문에 뭐가 이제 문제가 된다 싶으면 보통 그런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나 김연경 선수처럼 그 사건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까? 역사적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개념의 가장 그 첫 번째 조건이자 지금 어떤 문제적인 상황을 야기하는 성격은 세대를 넘어서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겪지 않아도 이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트라우마라는 게 그 자라보고 놀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뭔가 트라우마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 형성되거나 그런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하나 딱 당겨지면 그때와 같은 감정이 공포감이나 어떤 상처들이 다시 재각성되고 막 떠오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겪지 않았는데도 그런 거랑 비슷한 일들 혹은 그거를 떠올릴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면 그때와 같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 트라우마가 전이되고 있다는 얘기로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되게 많고 복잡한 이야기를 되게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팍팍팍팍 건너뛰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로스적 욕망이 있어요. 에로스적 욕망은 하나가 되는 욕망이죠. 우리가 에로스 할 때 이제 성애를 얘기하는데 결합하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에로스적 욕망이 있었는데 분단과 이산, 식민 이런 거 거치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좌절됐단 말입니다. 이 좌절이 되니까 뭐가 발생하냐? 에로스가 있는 곳에는 항상 타나토스가 같이 있습니다. 타나토스는 나를 부시고 상대방까지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왜 제가 잠깐 자랑하지만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인데 이 볼을 보세요. 왠지 모르겠지만 깨물고 싶어요. 깨문다는 거는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랑 다른 개념이죠. 왜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으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느낌.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같이 있다. 물론 그게
적합한 설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인 거죠. 갖지 못한다면 부숴버리겠어 같은 느낌이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그 어떤 감정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타나토스는 어딜 향해서 발생하냐? 상대방을 향해서 발생해요. 나도 포함이 되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면 어디겠습니까? 북한이 되겠죠. 북한에 대해서 타나토스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발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은 아까도 에스닉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되게 혈연관계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사실 유전자 분석하면 저희는 그럴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이 섞여 있는. 근데 서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근대의 국민국가라는 것은 중세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적인 신의 지배와 봉건적 소유구조에 저항하면서 탄생했다. 그러니까 인간을 억압하는, 그 다음에 어떤 자꾸 레벨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평등한 국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전부 다 평등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계급적 차이가 없어야 돼요. 이러한 개인들을 국가를 통해 묶어내고자 이렇게 정치 공통을 만들어서 이제 이게 국가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국민과 국가를 실질적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부족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커나온 국가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만들고자 하면 그 국가에 대한 소속감, 그러니까 뭔가 묶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묶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민족을 얘기를 합니다. 민족이라는 건 사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민족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에스닉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이제 베네딕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민족이라는 거를 주입하면서 내세우고 주입하면서 우리는 다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다 한민족이야. 우리가 말하는 한민족 말고 하나의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이룰 수 있어 라고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서구의 국민국가는 이제 이렇게 국민과 국가가 일치되는 상황을 만들고자 해요. 그런 어떤 끈끈한 연대나 뭔가 묶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은 다 다르게 왔단 말이에요. 민족과 국민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계급 분열이 있죠. 자본의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국가 자체도 분열합니다. 국가가 분열한다는 건 사실은 뭐 계급의 분열과 같이 묶여 있겠지만 국민을 이렇게 보고 국민이 아닌 뭔가를 통치하는 사람들로 나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로 동작하지 않는 게 사실이고 국민과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아닌 거를 진짜로 묶으려니까 자꾸 뭔가 삐걱거림이 생기죠. 특히 이 국민들한테 뭐가 주어지냐면 두 가지의 성격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평등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통치자들이에요. 각자의 시민들이 우리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빌이에요. 진정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국가라는 걸 세우면 결국에는 어디로 종속되게 되느냐? 국가 속으로 종속되게 돼요. 이 국가의 체계, 국가에서 뭔가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상황은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서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민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 체계 속에 들어오면서 국민은 동시에 두 가지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를 통치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뭔가를 부여해주지만 근데 국가의 체계에 따라야지 라고 뭔가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분열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묶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국민이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 특히 이 국민은 민족 개념으로서 묶어내고 이런 어떤 연쇄 구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의 주입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패트리어티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한 민족으로 묶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국가 속에 들어가 있는 똑같은 요소라고 막 하면서 너는 미국의 국민이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뭔가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런 근대 서구 사회에서의 어떤 국민국가의 개념과
이 한반도에서의 국민국가의 개념이 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뭐 대한제국 이전에 조선까지의 어떤 개념들은 한반도에서 민족과 국가가 자연스럽게 일치가 돼 있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일치되어 왔어요. 국가가 나뉜 상황이 있더라도 말 안 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옆 동네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결국엔 하나로 묶여가지고 산 지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민족과 국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역사적 국가라는 건 그런 성격을 거의 그 바탕에 깔고 있거든요. 이미 민족과 국가였던 상황에서 근대 국가 건설의 목표, 이제 국민과 국가가 일치하는 대로 나가야겠다. 봉건제를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근대적인 사회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식민이 이루어졌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민족과 국가가 일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식민을 겪으면서 식민지 국가가 되고 이 식민지 국가는 민족이 만든 국가가 아니죠.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구에서는 민족과 국가를 일치시키기에 노력했지만 우리는 일치되어 있는 게 깨졌던 상황인 거예요. 서구 근대화를 이제 겪으면서. 이후에 한반도에서는 국가 자체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 국가가 됩니다. 분단 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래의 국가라는 게 아닌 개념이죠. 그러니까 원래 국가를 상정하고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우리 지금 뭐 지도상도 보겠지만 이 분단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반쪽이죠.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핍이 무서운 걸 초래해요. 민족은 존재해요. 우리는 지금 한민족으로 얘기를 하죠. 민족은 존재하고 국가가 그거랑 안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쪽도 국가를 세웠고 이쪽도 국가를 세웠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국가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야. 그러니까 뭘 하게 됩니까? 정통성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결핍된 국가라는 사실을 덮을 수 있는 강력한 개념을 더 띄워요. 그게 바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북한은 뭐가 되는 겁니까? 민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 민족을 배신한 민족적 배신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북에서도 비슷하게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반공냉전주의 민주주의 억제가 초래된다. 민족을 앞에 내세우면 뭐가 되냐면 이제 민족이랑 국가를 일치시키는 상황이잖아요. 국가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결핍된 국가가 아니라 진짜 국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민족의 이름으로 이걸 해야 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도로를 놔야 되는데 여기 딱 이게 제 집이에요. 그럼 이게 도로가 이렇게 가. 그럼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까지 살던 터전에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주고 싶지 않아.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가가 잘 돼야지. 지금 네 재산이 중요하니?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밀어내요. 그리고 도로가 생깁니다. 국가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인은 엄청난 어떤 자유와 모든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는 거죠. 국가주의가 그런 겁니다. 민족을 앞에 내세우면서 국가가 민족이 일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자꾸 가정시키고 민족을 앞에 내세우면서 너희들은 한민족이잖아. 민족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상대방도 이제 끌어내리고 좌절된 욕망의 트라우마를 서로에게 전치시킨다. 그리고 서로를 파괴하려는 타나토스적 욕망이 작동된다. 좌절된 욕망, 우리의 민족이 하나된 민족이 하나된 국가를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 좌절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 상대방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상대방은 민족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단해야죠.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밀어도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북을 되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 개념인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 사람보다 민족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더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걸 되찾고자 할 땐 상대방을 없애야 되는 거고. 타나토스적 욕망이죠. 그래서 이것에 기초해서 상대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국가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국가, 민족의 정체성을 생산해내요. 내가 국가야. 그래서 뭔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태극기가 점점 오염되고 싫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태극기를 흔들면 뭔가가 근엄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례를 하면 사람들이 뭔가 조용해지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옷을 이렇게 여미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국가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 철저하게 소속된 나로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분단 국가 속에서 어떤 그런 결핍을 감추면서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폭력들은 그대로 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숨이 찹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민, 박영준 선생님 두 분께서 쓰셨던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에로스는 좌절되었다. 그것은 제국주의적인 외부 권력에 의한 폭력적인 억압만이 아니라 미소 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내부적인 착종 속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통일된 민족 국가가 통치되는 상황에 대한 욕망은 좌절되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내부적인 폭력, 타나토스로 전화하였다. 그것은 후기 프로이터 마르쿠제가 말하듯이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하나이며 에로스가 좌절되는 곳에서 타나토스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민족적 동일성이라는 신화가 작동했다. 같아야 돼. 민족은 하나야. 이런 개념들인 거죠. 한마디로 서구의 경우 자유로운 개인들의 고안물이었던 민족,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기구로서의 민족 국가를 향한 지향이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의 경우에는 달라지고 개인의 고유한 욕망이나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기제가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저쪽에서는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시민으로서의 어떤 개념들이 훨씬 더 강조된 반면 우리는 민족이라고 그러면 뭔가 소속돼 있고 뭔가 개인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써놓으셨길래 제가 그냥 따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겪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분단 국가가 민족을 대신하고 있는 뭔가 결핍된 상황으로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책임들 누구에게 주냐?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상대방을 욕하려면은 반대로 뭘 해야 되냐면 나의 정당성을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성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으로부터 이어지잖아요. 역사적인 맥락이. 저쪽에서는 조선을 인정 안 하죠. 고구려에서 가져오나요? 고려에서 가져오나요? 그렇게 하고 있죠. 서로 다른 맥락을 취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린 너네랑 다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를 우선시하는 국가주의가 되게 강하게 작동된다는 거죠. 그 제일 중요한 지금 한반도의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분단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단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분단이라는 게 되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힘의 어떤 한 주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민족과 국가가 일치됐던 상황에서 식민지 국가가 반민족이 되는 상황이 되고 분단 국가가 민족으로 이제 등치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물음표, 이게 아까 에리 프로이 말했던 우리 사회가 감추고 있는 거죠. 뭔가 억압하고 있는 사실이죠. 우린 사실 온전하지 않아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온전한 걸 되찾고자 하는 욕망은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이 분단이라는 게 뭐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식민 트라우마나 이산 트라우마랑 좀 다른 개념으로 작동을 해요. 이 역사적 트라우마의 한 종류인 분단 트라우마는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작동합니다. 블랙홀 같아요. 모든 걸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12.3 계엄 때도 이 분단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줄을 이루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맥락들이 근데 저쪽에서는 그걸 근거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입니다. 이런 어떤 결핍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민족을 되게 강요하고 우리를 민족으로서 호명하고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되게 그런 말 많았잖아요. 말 많으면 빨갱이라고. 말 많으면 빨갱이인 이유가 뭐냐? 말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앉아가지고 술자리에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씹는 겁니다. 근데 보통 누굴 씹겠습니까? 위정자들을 씹죠. 그럼 말 많으면 빨갱이에요. 뭔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혹은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방침에 대해서 아니 왜?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되고 그 국가에 반하는 사람들은 빨갱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단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면 그 분단 체제에서 발휘되는 이제 분단 체제는 한반도의 분단의 전제적 조건이자 국가 통제의 현실적 기준,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분단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분단 체제가 분단과 분단을 전제로 한 국가 폭력 등에 의해서 계속해서 양산됩니다. 분단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분단 트라우마는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들이 그 분단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생성해내는 거죠. 분단 트라우마가 생성되잖아요. 그럼 이 분단 트라우마는 다시 분단 체제를 공고화합니다. 왜? 이 분단 트라우마는
우리는 긍정적이고 상대방이 뭔가 잘못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 분단이 맞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랑은 뭔가를 평화롭게 할 게 아니야. 없애야지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분단 트라우마는 그냥 우리에게 정신적인, 사회적인, 집단적인 상처로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것들이 분단 서사를 만들어요. 서사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의로 쓸 때는 어떤 글의 한 장르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글을 쓰려면은 여러분 이제 가끔 일기를 써보실 때도 그렇겠지만 글을 쓰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요즘 펜으로 안 쓰고 타이핑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컴퓨터를 켜고 앞에 앉아가지고 한 1시간 정도는 딴짓을 해야지 발동이 걸립니다. 그래야지 뭔가 글이 나오죠. 왜냐하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글을 쓰려면. 글을 쓴다는 건 되게 고도의 정신적인 작업이라서 모든 맥락들을 생각나는 대로 쓰면 이건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없어요. 정리를 해야 되죠. 체계적으로.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뭔가를 그냥 쓴다는 내러티브가 그냥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표현된 게 글이다. 그럼 내가 생각을 해서 표현되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말도 있죠. 그림도 있죠. 문학작품들도 마찬가지고 시, 영화,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뭔가를 생각해서 표출해내는 거를 서사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개념을 확장시킨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해내는 모든 것들을 일종의 서사적인 행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분단서사라는 건 뭐냐? 분단적인 서사인 거예요. 분단적인 서사. 이 분단적인 서사를 뭘 말하느냐? 이제 특히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명료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보통은 이분법으로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죠. 빛과 그림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그림자의 경계는 어딜까요? 우리가 포토샵 같은 거 할 때 채도에 따라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그 중간에 값이 없습니까? 다 있죠. 착하고 나쁘다라고 얘기했을 때 착한 것 같은데 나쁜 것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값이 없는 상황이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대부분 좀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 혹은 조금 로고스적인 사고를 한다 그랬을 땐 분명 그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분단적인 성격이라는 건 전쟁에서의 상황이랑 딱 대입이 돼요.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 시기에는 우리 편 아니면 적밖에 없어요. 아군 아니면 적군이에요. 그렇죠? 적은 말 그대로 적입니다. 괴멸해야 될 대상이죠. 그냥 이분법적으로 사고한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사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딱딱 분절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근데 분단서사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아니면 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 분단서사적인 사유 방식이 되게 여러 군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분단이나 뭐 빨갱이, 북한, 뭐 종북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뭔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딱 팀이 나뉘면 상대방이랑 타협을 하거나 중간치로 값을 맞추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께 먹히든 우리가 완전히 괴멸당해가지고 쟤한테 먹히든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어떤 문화적인 사고방식들을 계속해서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 분단 체제가 분단 트라우마를 만들고 분단 트라우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주면서 분단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죠. 이 분단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분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많잖아요. 그럼 분단을 또 공고화시키는 계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분단 체제와 분단 트라우마와 분단 서사는 서로를 재생산하면서 서로를 공고화하는 역학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단 서사는 사회 구성원들이 무의식 차원에 작동하는 분단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표출되는 이분법적이고 적대적인 사고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역사적인 트라우마는 뭐 어떤 사건이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한 사회에서 한 국가에서 되게 다수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남겨지는 집단적인 사회적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리안의 역사적 트라우마에는 되게 중요한 분단 트라우마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고 그것이 되게 많은 영역에서 분단이라는 이름을 떼내버려도 그것과 비슷한 성격의 어떤 사유 방식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서사, 특히 담론 같은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게 특히 국가의 담론들은 국가가 말하는 담론은 사실은 공식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공식적인 거야 라고 뇌피셜 얘기하잖아요. 오피셜리하게 나오는 게 아니면은 뭔가 다 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반대인 오피셜하게 나오는 건 뭡니까? 맞는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담론을 만들어 내렸을 때 그게 사회적으로 통용돼 버린다. 근데 그게 되게 분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흘러가게 돼 있어요. 계속. 그 사회 속에서 되게 여러 사람들이 A라고 국가에서 뭔가를 내려서 되게 여러 사람들이 A라는 거에 찬동하고 가고 있는데, 아, 난 A가 틀린 것 같아. 난 B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쫓겨납니다. 밀려나죠.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에 있으려면은 여기랑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런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제 근본적인 역사에 대한 물음 때문에 그래요. 역사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역사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책은 정말,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17반에서 뭔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을 역사책에 쓴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른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역사책은, 역사라는 거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 역사에 되게 공식적인 거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조금 넣었습니다. 우선 기억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억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이라고 그래요. 인상과 경험, 통틀어서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주관적으로 경험하는데 우리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고, 듣고, 듣는다고 할 뻔했네. 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어보고, 만져봅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사람은 상황을 경험을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미사일이 떨어졌었죠. 파주였나요? 아, 부천이었나요? 거기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건물이 무너진 이미지를 기억할 수도 있고,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거대한 소리로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감각을 통해서 내 안에 쌓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기관이 통일돼 있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찬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되게 미지근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감각에 대한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보고 듣고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 경험은 똑같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10명이 있으면 10개의 경험이 생겨요. 개인의 내부에 있는 기억은 언젠가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기도 해요. 옛날에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엄청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엄청 크게 싸웠었는데, 저희가 제 아내가 그 진주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한 4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계속해서 학기 부부를 했어요. 학기 연애를 했어요. 학기 중에는 둘 다 강의하고 그러니까 못 나가고, 방학 때 내려가서 만나고, 아니면 뭐 그냥 막 한 달에 2번 만나고 뭐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한 달에 2번 만나서 하루 이틀 있는데 이제 만나면서부터 싸우면 그때 이제 다 꼬이는 거죠. 언젠가 너무 크게 싸운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서운했거든요. 아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너무 서운해서 담고 있었는데, 언젠가 술을 먹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당신 그때 그랬잖아 그랬는데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는 오빠가 그랬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기억이 달라요. 심지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다 상황을 맞춰보니까 제가 한 게 맞아요. 그 제 잘못이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 어떤 불편한 감정에 대해서 정당화하다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닌 거라고 기억을 하게 됐던 것 같은 거예요. 기억은 변하죠. 계속해서 변해요. 내가 5,000원을 껐는지 10,000원을 껐는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억은 변합니다. 중요한 건 기억은 주관적이고 변화할 수 있는 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이 경험한 사건에서 진실을 찾는다? 그럼 이제 진실이 뭔가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있었던 일을 10명이 다 다르게 기억하면 어떤 게 진실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이제 어떤 사건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구술조사를 하면서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기억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 입체적으로 그 사건을 조망할 수 있는 거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에 대한 진실이나 어떤 정확한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글이나 말로 표현된 단계에서 본이건 본이 아니건 축소, 변질, 왜곡 등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표현해낸다, 기억한 거를 뭔가 적어낸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이고 인간은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기록들은 주관적인 겁니다. 근데 역사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억들이 모여있는 게 역사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역사가 정말로 객관적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되게 이건 역사책에 들어갔으니까 교과서에 나오니까 이게 답이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합니까? 역사가 혹은 역사 서술 주체가 그렇게 합니다. 어떤 집단이든 어떤 개인이든 그걸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멋대로 생각하는 내용들을 갖다 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최대한 여러 자료들을 놓고 비교해가면서 정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자료들은 누군가 또 써낸 거잖아요. 누군가의 기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역사가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여러 기억들을 막 모아놓고 선별해내는 사람이에요. 한 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기억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게 역사 쓰기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사료를 대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지만 객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는 거죠, 사실. 모든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의 작업을 통해서 쓰여진 역사라는 거는 이게 진실이다,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거다가 아니라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역사는 인위의 산물이에요. 인위의 산물. 역사는 이제 인위의 반대말이 자연 아닙니까?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것들 아니에요. 인간이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역사라는 거죠. 사건 자체가 인간을 통해서 발생하지만 그걸 써내려는 기록 또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자, 국가가 뭔가 역사책을 쓴다고 해요. 역사 편찬 뭐 이런 걸 해요. 거기 역사가들, 역사 서술 주체들이 있죠. 그 주체들이 그 사료들을 막 선별을 해요. 사료들은 기억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책을 딱 내놔요. 그럼 이건 어떤 위치를 가지느냐? 사실이 돼버립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란 말은 개인의 경험과는 다른 층입니다. 사실은 이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경험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거라는 위치를 부여받아요. 근데 이건 역사의 권위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진실로 만들고자 하는 집단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담론의 힘이기도 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4.3에 대해서 교과서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바뀌고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4.3이 들어가죠. 그럼 학생들이 4.3에 대해서 알게 되죠. 4.3이 어떤 사건이다, 국가폭력이다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내용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전이랑 다른 얘기죠. 그걸 학생들이 알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정부에서 그걸 그렇게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 교과서 논쟁이 있었을 때 박근혜 정부 때 그게 그 논란이었던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이다 아니다의 논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원하지 않아. 저쪽은 이거를 원해. 이게 부딪혔던 거예요. 뭐 왜곡이 아닌 거에 어떤 대립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역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집단 혹은 주체의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담론의 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판을 만들고 싶어 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결과물이 역사인 거죠. 이렇게 특정한 담론, 이제 국가가 말하는 담론은 이제 공적 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공적 담론에 의해 선별되어 역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뭘 받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한 사실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사회적 사실이 되고 사회적 사실이라는 거는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이걸 사실로 공통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그건 어디로 가냐면 진실이 돼 버립니다. 진실이 돼요. 보통 사실과 진실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라고 그러면 진실처럼 여겨져요. 여기서 거짓의 반대는 참이죠. 근데 야 아니야 사실은 이랬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실이란 말은 참인 것처럼 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회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진실인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공적 기억들, 그러니까 역사가 공적 담론에 의해서 선별된 그 기억들은 진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기억들은 진실로서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아까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료들을 갖다 놓고 그 사료들 속에서 선별을 해내는 거잖아요. 이 선별을 해내는 과정에서 선별을 한다는 거는 뽑히는 게 있고 안 뽑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라는 게 만들어지는 순간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배제되는 기억들이 존재해요. 공적 담론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기억들이 존재한다고요. 역사적 사실과 반대되는 기억들, 떨어진 기억들, 이 사실인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들이 계속 존재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라고 제가 이 쾅 소리를 내면서 물컵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걔가 갑자기 강의하다가 물컵을 내려쳤어 라고 기억을 해요. 그게 역사책에 기록돼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실 그때 남경우라는 사람이 물컵을 내려친 게 아니라 내려놨었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려쳤다라는 행위 자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해놓고 얘들로 이제 같은 계열로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같은 어떤 지향을 가진 것들로. 그것과 다른 지향을 가진 애들은 배제되죠. 근데 얘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으면 이 공적 기억들은 무슨 부담을 느끼냐면 쟤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나랑 달라? 그럼 내가 진실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로서의 어떤 지위와 힘이 계속해서 견제받는 느낌을 받아요. 위험하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도처에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제 공적 기억에서 빠져나간 애들을 어떻게 하고 싶냐? 묻어버리고 싶어요. 쟤들이 절대로 안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난 그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공식적인 역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공적 담론에서 배제되는 시키는 거 넘어서서 적대적인 배제를 행해요. 공격합니다. 그런 말 왜 해? 공격해요.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친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혼나는 때가 있었던 거죠. 왜? 그게 공적 기억이 그 공적 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적 기억이 아니니까. 그게 아닌 사실들을 자꾸 말하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기억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배제됐던 기억들을 견제하거나 계속해서 없애려고 노력해요. 무화시키려고 합니다. 배제된 기억들은 자기 존재 의미가 훼손되는 걸 막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건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내 어떤 모든 경험들의 총합이란 말이에요. 내 몸으로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부정당해. 그럼 그 기억의 소유자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죠. 기억이 생명체는 아니지만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면 존재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배제된 기억들도 뭔가 공격을 당해? 그러면 나도 없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뭘 노립니까? 나도 이제 공격받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이 배제된 기억들은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요? 공적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역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를 도식화해 본다면 우린 기본적으로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생각을 해요. 쭉 이어진. 뭐 하나 빈틈이 없는. 사실 역사는 빈틈투성이죠. 이미 빠짐없이 뭔가가 쫙 점철되어 있는 직선이 아닙니다. 점선이에요. 점선이에요. 특히 어떤 역사 사건들을 이렇게 써놨다 그랬을 때 그 사건들 사이에 다른 사건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의 서술 과정에서 빼지죠. 야, 나는 세모라는 역사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세모의 기억들을 가진 것들만 쫙 나열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중간에 있던 동그라미들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담론을 통해서 이 세모 모양의 기억들만 계속해서 추가될 수 있게 필터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공적 기억의 영역으로는 세모의 모양들만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란 애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모는 얘가 싫어. 뭔가 제가 있으면 내가 역사로서 뭔가 지위가 뭔가 껄끄러워. 없애자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역사의 개념에서 보면은 역사 속으로 편입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제된 기억들은 자꾸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되게 거부당하니까 뭘 합니까?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필터는 세모 모양이야. 나는 동그래. 못 들어갑니다. 튕겨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역사 속으로 그 이외의 어떤 담론들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튕겨져 나갑니다. 정리하자면 직선이 아닌 분절된 단편들의 집합이고, 역사라는 건 공적 기억 사이사이에는 배제된 기억들이 존재했던 공간들이 있어요. 이 공간을 노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배제된 기억들은. 공적 기억은 기억의 연결을 직선으로 포장하면서 공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동그라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공적 기억 형태의 필터는 되게 강력합니다. 국가가 만들어냈으니까. 사회적인 담론이 돼버렸죠. 대부분의 배제된 기억들은 역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계속해서 튕겨 나가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배제된 기억들은 배제된 기억으로서의 내용적 정체성을 유지해요. 난 동그라미야. 난 동그라미야 라고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장을 어떻게 바꾸냐? 세모로 바꿉니다. 그래서 세모인 척하는 동그라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쓱 하고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쓱 하고 들어가는 일이 생겨요. 어떤 기억들은 동그라미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립니다. 기억은 변한다 그랬죠. 기억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나도 너희처럼 말하고 있는 거였어 라고 해버립니다. 이런 식의 과정들이 역사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죠. 통과에 성공하면 이 필터를 거쳐서 들어가면 역사의 영역에서 내용적인 정체성을 외부로 드러내 기존의 공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인데 세모인 척했던 애가 들어가면은 세모를 벗어버리고 동그라미였지롱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배제된 기억들은 내용과 형태 차이를 유지하지 못해요. 세모의 틀을 쓰고 들어갔는데 세모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동그라미인 척했다가 다시 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내외부 일체가 변화해서 필터를 통과하고 역사로서 인정받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이 공고한 틀에 뭐가 발생해야 되냐면 균열이 발생해야 돼요. 이 균열이 발생해야지 새로운 것들, 배제된 것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그 기억들이 역사 속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이렇게 여러 힘들이, 민주적인 힘들이 계속해서 묻혀져 있던 기억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죠. 그런 이유들이 이 역사의 공고함, 그리고 역사의 배제를 넘어서기 위함인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역사에는 독립운동을 엄청나게 세게 강조하죠.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사회주의자라고 꼽히는 사람들한테는 서운을 안 하려고 그래요. 김원봉 씨가, 이 김원봉 선생이 되게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약산 김원봉이 영화 두 편에 같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때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김원봉은 뼛속까지 북한 공산주의자야. 김원봉에게 서운한 것은 6.25 전쟁 남침을 주도하고 국토를 폐허로 만든 자를 국가 영웅으로 지켜세우고 기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운을 낮추든지 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김대중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고 이전에도 저런 사람을 줬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뭔가 행정적 오류겠지. 그때 아마 몰랐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모만 맞는 거예요. 독립유공자인데 사회주의자가 아닌 존재만 바꾸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사회주의자가 대세였어요. 근데 그 사회주의자들을 다 빼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양만 자꾸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왜 대세였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제국주의, 특히 어떤 사회주의 계열에서 봤을 때는 그 제국주의가 이제 자본주의의 팽창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의 어떤 극한적인 속성.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도 제국주의에 대항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많았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민족주의는 아니야에 대한 얘기가 아니, 그걸 넘어서서 식민 지배하는 거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 때 사회주의를 많이 사상적인 어떤 조류로서 선택을 했던 거죠. 세계적인 유행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역사적 트라우마, 분단 트라우마, 분단 서사, 이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기억이 배제되는 과정들, 이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게 4.3입니다. 이게 4.3이에요. MBC에서 했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첫 편이 4.3이었습니다. 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까요? 말하지 못하겠으니까요. 왜 말하지 못하게 해요? 말하면은 자꾸 이게 깨지니까. 이게 깨져버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세모가 아닌 기억들이 있다라고 어디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된 거죠. 적대적 배제를 행사하는 국가담론의 위력은 정치적 아젠다의 결정 방향을 좌우하고 특정한 성격으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서술을 구성하는 등의 영향력을 미치는 잠재적 구조로 작동한다. 즉, 한번 공적 담론이 만들어져가지고 방향성이 제시되면 이제 그 국가는 그렇게 가요. 그게 거의 정체성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반공주의라는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분단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근대 국가가 건립되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기본에 깔렸기 때문에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사회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사회구조는 잘 변하지 않거든요. 구조의 힘이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학문적 농의의 장이나 국가적 농공의 장에서 분단서사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분단서사가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뭔가 이해관계가 상충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충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배제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근데 싸움에 진 사람들이 그래, 니네가 이긴 건 우리가 승복을 할게. 근데 우리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너희는 지금 그런 얘기를 받아주지 않았어라고 자꾸 말을 하고 있어요. 꼴보기 싫어. 밀어버려요. 이게 분단과 관련된 게 아니라 원전도 그럴 수 있고 화장장도 그럴 수 있고 쓰레기 매립장도 그럴 수 있고 사회적인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꾸 뭔가 배제시키려고 하는데 되게 적대적이고 폭력적으로 배제하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폭력적인 상황을 우리는 목도했고 그게 문제가 된 게 너무 웃겼던 게 계엄 다음 날 제가 건대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랑 얘기했던 게 27년이었어요. 영화 27년을 보고 얘기하기로 했던 건데 너무 좋은 교보제가 생겨버려서 밤새고서는 이제 갔습니다. 학생들도 눈이 뻘개요. 다 밤샜대요. 엄청나게 실감나는 강의가 됐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역사적 트라우마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반공. 대표적인 기억 배제 행위죠. 폭력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적 배제 양상을 보더라도 사회주의 활동가 본인뿐만 아니라 활동가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관련된 주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물론 그 정체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근데 우리 역사책에서 김일성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서 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서술을 하지 않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역사 속에서 거의. 제 박사 논문이 전남 보성 지역의 한 사회주의 활동가 집안의 역사를 쓴 거예요. 해방 과정에서 아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던 집안이 재산을 다 구유를 하는 데 쓰고 뭐 노비를 다 풀어주고 막 이런 상황들까지 하면서 되게 그 달라진 사회를 추구했는데 이제 갈라져 버리니까 사회주의적인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간첩 행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어요. 집안의 그 여러 일들 거치면서 집안에서 20명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사형받고 한 분은 8년 살고 나오시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행위였는데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멸족됐습니다. 거의 연좌제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 마을 자체를 없애버릴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를 적대적으로 배제하고자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범주에서 그게 발휘되는 거예요.
제주 4.3 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 등과 같이 자동한 무력으로 행사된다. 이거 다 뭐가 기반으로 깔려 있습니까? 사실 반공이에요. 전부 다 반공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보신 분들은 이 옷 아시겠죠? 그 유명한 달리했던 그 여배우 김은주였나요? 이은주였나요? 김수로가 그 와가지고 이은주 씨를 잡아놓고 뭐 총 쏠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 잘생긴 형제들이 구하러 막 그랬을 텐데 인민군이 왔을 때 보리쌀을 준다고 해서 서명을 했어. 서명한 보리쌀을 준다고 그래서 전쟁 중이라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국군이 들어온 다음에 니들은 거기에 협력했으니까 죽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쌀 줬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서명한 게 그렇게 죄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서명만 했을 뿐이야. 그거 한 거 이 보도연맹 그거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 전부 다 쫙 리스트업 해가지고 ABCD로 나눠가지고 이제 미리 죽이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반공에 대한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무슨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공이 되게 깊숙이 깔려있는 일들이었던 거고 그 반공이라는 것 자체가 적대적인 배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기억에 대한 적대적인 배제 행위였다는 거죠. 4.3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을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적대적 배제가 계속해서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해법을 찾고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적대적인 배제 구조가 계속해서 사회에 존재하는 한 역사를 배운다고 해서 그거를 못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지는 거죠.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어떤 사회구조 자체가 깨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제주 4.3 할게요. 배경 바꿨습니다. 흰색으로. 우리 다크 투어리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다크 투어리즘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투어 자체가 되게 행복해야 된다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되게 그 이쁜 관광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학살이 일어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땅에 대한 기억들을 전부 다 보려면 브라이트한 부분과 다크한 부분도 함께 봐야 되는 게 이제 투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전 약간 저하긴 하는데 어쨌든 해방 이후에 소련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주도했죠. 3.8선 기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열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방될 때.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빨갱이에 대한 담론과 이 한반도를 뒤집어놨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바로 모스크바 3장 회의와 그에 따른 동아일보의 오보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모스크바 3장 회의에서 뭐가 결정됐냐면 신탁 통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동아일보가 어딘지 알 수 없는 미국 언론의 그 기사를 갖다가 얘기를 했죠. 뒤집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게 얄타, 막 카이로 이런 데 쭉 오면서 협상이 안 됐던 이유들이 뭐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탁 통치를 주장하는 국가였습니다. 필리핀이 한 20년 넘게 했죠. 그게 그런 이유예요.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주된 입장이었고 안 바뀌었어요. 근데 소련은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어요. 모스크바 3상 회의 때 결정이 난 이유는 소련이 수정안을 제안한 거예요. 5년만 하자. 그리고선 바로 국가 설립 준비하자.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미국이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련은 뭘 주장했냐면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었잖아요.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어서 직접 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데 목표를 뒀던 거고 미국은 신탁 통치가 주 목표였던 거고. 근데 동아일보가 그거를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이 거부하다 받아들였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래버리니까 이제 반탁 운동이 와 하고 일어나죠. 참 이때 사진이 왜 어떻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반탁 운동이었어요. 이때는 좌우를 막론하고 전부 다 안 돼라고 얘기를 했죠. 47년 12월이었나? 그때 이제 삼성이 언제였냐? 제가 문과 출신이라 숫자를 외우는데 되게 약해요. 45년이었구나. 근데 이 12월 달에 이게 한 다음에 반탁 운동이 싹 일어나고 좌파 우파 모두 신탁 통치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이 식민 지배하다가 소련이랑 미국이 들어가지고 식민 지배하는 거랑 뭐가 달라라는 개념으로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더 나쁜 건 소련,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엄청나게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반감이 되게 세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1월 달에 한반도의 좌파 진영에서 우리는 소련 공산당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5년은 미국을 어떻게 넘을 수는 없고 5년으로 최소화한 다음에 바로 우리 국가를 세울 수 있게 해준다? 그럼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얘기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빨갱이가 만들어집니다. 반탁하는 사람들은 왜 반탁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나라는 뭐랑 일치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서 역사적 국가의 개념 속에서는. 그런데 신탁 통치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못 세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배신이죠, 이거는. 민족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거는 민족을 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자입니다. 곧 애국자가 되는 거죠.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반탁 운동 속에서 거대한 여론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좌파 진영에서 우리는 소련에 동의해, 소련 입장에 찬성이라고 해버렸잖아요. 찬탁해버리니까 사회주의자가 찬탁했잖아요. 소련이 그 얘기를 했고, 이거 매국노들이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매국노가 돼버렸습니다. 거대한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너무나 웃긴 게 이 동아일보 오보 사건, 신탁 통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한반도 전체가 거의 사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대세였단 말이에요. 독립운동부터 시작해 쭉 이어왔으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이게 엄청난 기회였던 게 미국, 이승만, 그 다음에 친일 행위자들, 친일 부역자들이 기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반탁하고 있었잖아요. 전부가 반탁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은 반탁 계속 하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난 민족주의자가 되고 애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는 민족주의자, 애국자가 돼버린 거고 좌파는 매국노가 돼버린 상황이 이때 오는 겁니다. 그럼 왜 빨갱이란 말이 나오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는 일본의 어떤 식민지배 이런 것들에 대항하는 사조였죠. 그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대표적인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일본 식민지 때 일본이 일제가 빨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적자 써서 그렇게 막 불렀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빨치산은 파르티잔인데 이제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 것 같고. 하여튼 결국에는 사회주의자는 빨갱이가 되고, 빨갱이는 곧 뭘 말하는 단어가 되냐? 매국노를 말하는 단어가 돼버린 거죠. 이 사상의 내용이나 근본적으로 원했던 것들에 대한 목표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냥 사회주의자, 매국노가 돼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4.3이 이 제주도를 빨갱이들의 섬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일본이랑 가까웠고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든 뭐 간접적으로든 서구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는 일본이 제일 많았어요, 그때. 일본에서도 공산당이 되게 크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제주도는 일본이랑 가깝잖아요. 교류도 많고 사회주의자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이 많은 섬이라고 그래서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해방되기 전에 한 3년 동안 엄청난 흉년을 겪었어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일본이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최후의 항전하려고 했던 곳이 제주도였어요. 군사기지화 하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수탈이 이루어진 상황까지 겹친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미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양국법도 막 한 다음에 한다고 그래요. 막 이제 식량도 배분해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일제가 걷어들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내라 그러는 거예요. 미군정이. 거기다가 들어왔는데 미국이 쓴 게 뭐냐면, 들어와가지고 행정을 볼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공무원들. 근데 공무원들이 없잖아요, 지금. 전부 다 지금 공무원들은 다 친일했던 사람들이 다 숨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당장 행정을 펼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다시 와. 받아줄게. 그래서 일본 순사였던 사람들이 경찰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일제 앞잡이였던 사람들이 공무원이 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분노에 찹니다. 저걸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숨었다가 나타났는데 경찰이 돼서 나타났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말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했던 일이랑 똑같은 일을 해요. 배급하는데 모래 섞어줘. 사람들이 죽겠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분노가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상 기념관 가면은 군정 관리도 부패했고 뭐 몰입에 천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47년에 3월 1일 3.1절 기념 대회를 하고 이제 미군정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의견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거 모이려고 하죠.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당시 경찰에서 한 7번 정도를 이제 빠꾸고 났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모이니까 어쩔 수 없죠. 관덕정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4.3이 어떻게 됐는지를 4.3 기념관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서 요거 한번 잠깐 보시고 갈게요. 이 꼬마 형이 저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 보고 귤 주려고 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저 아이가 말의 뒷발에 채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배수로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저 경찰이 그냥 가죠.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니까 돌을 던져요. 이게 이제 4.3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 물론 이제 각색된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저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들이 이제 사실로 확인된 부분들인데, 사람들이 김하경찰한테 돌 던진 이유는 김하경찰이 그냥 갔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경찰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데 제가 그 꼬마이를 치고 걔가 떨어지고 이걸 모르고 그냥, 근데 이 사람은 몰랐다고 그래요. 말발굽에 채인 거라서 이 사람은 몰랐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로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한테 공격받았잖아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이제 경찰 지서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습격하는 줄 알고 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세죠. 당시 북국민학교 학생이었던 문정열 할머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기억자료에 나눠서 소녀의 눈에도 그날의 광장은 뜨거웠습니다. 한꺼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그 당시에 넓다고 했지만은 진짜 수천 명이 온 걸로 생각이 돼. 꽉 찼어요, 꽉 찼어. 아직 뭐 여기 들어오지 못하니까 저 밖에서 그냥 주소. 그래서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다 손에 프랭카드니 뭐 이런 걸 들고 왔기 때문에 삽시간에 운동장이 그냥 꽉 차고 넘쳤죠. 해방을 맞았지만 온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에 협력했던 모르베들이 그대로 관직에 기용됐고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이제 기념식이 끝난 후에도 광장의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대가 있잖아요. 그 행사를 여기서 끝나가지고 시가 행진을 했어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앞에 섰고 저희는 학생이고 어리고 그러니까 뒤에 서로 따라가는 거죠. 학교를 나온 시위 행렬은 동서로 대열을 나눠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뒤까지 오니까 갑자기 탕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아이를 친 기마 경찰에게 항의하는 군중을 향해 경찰은 막루 위에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하는 소리 나니까 그 사람들도 놀랐잖아요. 저희도 또 겁이 나고 인데 좀 있으니까 그 앞에 갔던 사람들이 뒤로 몰리는 거야. 도망가기 위해서 뒤로 짜자 오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저희가.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희생자들은 시위를 구경하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이 민간인들이 죽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죠. 경찰이 발포해서 사람들이 죽게 됐으니까. 근데 경찰이 그때 아이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때 경무총장이랑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습격하기 때문에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발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 빼고 사망한 6명 중에 한 명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쏜 거면 앞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럼 도망가고 있으면 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총파업이 일어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파업을 해서 관공서까지 다 참여해서 총파업을 하게 되고 이 30총파업 때문에 제주도가 안 돌아가니까 이제 경찰에서 군부대를 파견하고 이제 군부대가 모자르니까 서북청년단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다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948년 4월 3일에 남조선 노동당이 이제 이 조선 노동당은 기본적으로 통일된 정부를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때 이승만은 이제 유엔과 해가지고 단선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단선 반대, 통일 추구를 한다는 목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4월 3일에 경찰서랑 우익지사들을 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망한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350여 명이 이루어진 무장대가 일어나서 막 이제 습격을 하고 그러니까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 어떤 공적인 힘이 관여해서 이 무장대를 잡겠다고 나서는 거죠. 총파업 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체포를 해서 그 아까 봤던 진짜 이런 식인 거예요. 감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다 잡아넣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저런 사건까지 일어나니까 이제 폭발해가지고 내려보낸 거죠. 결국에는 안 됐어요. 뭐가 안 됐냐면 제주도의 4개 선거구 중에서 2개 선거구가 투표가 안 됐습니다.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를 만들고자 했던 이승만 쪽과 어떤 정치 인사들은 화가 났죠. 폭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압해라. 그래서 강력한 힘을 투입해서 이제 무장대 소탕한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이때 여기 있던 연대장이 김익렬 씨인데 김익렬 씨가 이 무장대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이제 뿌리는 거죠. 삐라처럼. 반삭 동안에 걸친 형제의 투쟁을 몸소 보았다. 이제 이 조국애와 완전 자주통일 독립의 불태전의 의혹을 그리고 생사를 초월한 진위를 알았다. 나 니네가 뭐 원하는지 알았어. 자, 나도 너희들한테 총 쏘고 싶지 않아. 본관은 통분한 동족상잔 고륙상쟁을 이상 100회 무드려 인정한다. 자, 우리 국방경비대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난 정치 따라 하지 않아. 난 민족을 죽이고 싶지 않아. 통일하고 싶다는 너희들 얘기 말리고 싶지 않아. 싸우지 말자.
우선은 평화를 갖추자. 우리 평화협상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달삼이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협상 내용 이렇게 해요. 72시간 내에 전투 완전 안 하고 무장해제는 점차적으로 하되 만약에 무장해제 안 하거나 약속한 거에서 어긋나면 다시 전투 재개야. 그러니까 서로 전투하지 마. 무장해제와 하산이 원만 이루어지면 주모자 대 신병도 보장해줄게. 확인됐어요. 협상 끝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오라리라는 곳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오라리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오라리 마을에 불을 지르고 총 쏘는 일이 발생해요. 무장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와가지고 뭐 잡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김민열 연대장이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서북청년단이랑 경찰들이 옷을 도망가는 사람들 잡았더니 그 사람 정체가 무장대가 아닌 거예요. 경찰 관련된 사람들이었던 거야.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오라리 방화 사건이 있을 때 급습이잖아요. 근데 미군이 그걸 찍었어요. 준비한 거죠. 당시 경찰 내부에서도 김익렬 연대장처럼 평화롭게 가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사회주의자는 다 없애야 되라고 하는 파가 있었던 거죠. 이런 작전이 따로 수행됐던 겁니다. 김익렬 연대장이 돌아가가지고 엄청나게 항의했죠. 그 자리에 잘립니다. 잘리고 박진경 씨가 와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다 죽여요. 엄청나게 죽입니다. 이 박진경이 저기 있어요. 저기 국립묘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 박진경이 사실은 너무 무도하게 살해를 하고 다니니까 부하들이 총 쏴서 죽였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찍어온 건데 그 묘비에는 그런 게 안 써 있죠. 현충원에 있습니다. 그 사람 밑에 있던 사람이 최명신이에요. 이 사람도 현충원에 있습니다. 이 사람 한국군 100명의 배통을 놓친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 기준에는 양민이 아니었나 봐요. 제주도 사람들은. 이 박진경이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던 거예요. 당시 재판에서. 이 사람도 이제 모든 자기는 장군묘에 묻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병모역에 묻혀있는데 사진 보면은 가서 보면 사진 찍어 보면은 박진경 묘지가 딱 앞에 있고 뒤에 군인 묘지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사열하는 것처럼 딱 제일 앞에 서 있죠. 권위를 보여줍니다. 포고령이 내리죠. 10월 17일에. 자, 해안서부터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 무허가 통행 금지를 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총살. 계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선 5km 요만큼 지역 여긴 전부 다 없앨 거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없앱니다. 이 작전명이 초토화 작전이에요. 정말 초토화됐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해 동지구에 합의지경으로 정하고 본령 공포일부터 계엄을 시행한다. 자, 그러면서 국무회의 때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 사건, 여순 사건입니다. 여파를 완전히 밝은 색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할 것이며 미국이 신경 쓰잖아. 이거 빨리 처리해 라고 한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지방 토색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 요청된다. 다 잡아들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4.3 관련해가지고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그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는지를 지도에 표시하면은 제주도 지도에는 흰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다 4.3 사건과 연관돼 있어요. 대충 추산하기로는 16만 명 정도 사망 피해를 다 해서 물론 신고한 사람들은 14,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제주도 답사 가려고 했을 때 충격적이었던 게 답사 끝나고 같이 갔던 선배랑 이제 호텔방에 들어가서 이제 맥주 한잔 하려고 편의점 가서 맥주 캔을 사는데 저한테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주인분이. 서울에서 제주 4.3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일 아닌 것처럼 쓱 얘기하는데 자기 어머니 얘기였고 그분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 가족이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말해도 4.3과 관련된 분들이 계신 곳인 거죠. 제주도가 그런 일인 거죠. 순이 삼촌이라는 작품을 썼던 현기영 작가입니다. 선배가 없대요. 중산간이라는 곳이 그 산 중턱 밑에는 이제 물이 쫙 나오는데 제주도가 물이 막 많이 고일 수 있는 토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중산간을 많이 개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전부 다 걸어다니지 못하는 곳으로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서 뭘 했냐? 다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중산간 마을이 없어진 게 130여 곳이에요. 선배들이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죽였냐? 이제 죽이다 안 되니까 트럭 타고 가다가 트럭에서 안 내리고 그냥 쏴요. 여행 온 것처럼, 관광 온 것처럼. 처음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우리 전쟁 때도 되게 자주 볼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장대랑 왜 무장대가 살려면은 마을에서 음식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무장대도 협박을 하고 그랬겠죠. 음식을 내줘요. 그러면 이 토벌대가 와가지고 무장대 음식 줬지.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다 무장대인 걸로 간주하고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튀었죠. 노인들이랑 아기들이랑 여자들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자한테 물어봐요. 네 남편 어디 갔어? 네 남편이 그거 했다는 거 알아? 몰라요. 그러면 시아버지 데려다 놓고 무릎 꿇린 다음에 어디 갔어? 몰라요. 그럼 시아버지 죽여. 아들 죽여. 그다음에 친척한테 대신 쏘게.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대살이라고 해서. 난리도 아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 토벌대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아까 신고한 사람이 14,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320명 잡으려고 14,0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사회주의자들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진짜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논리는 반공주의였던 거죠. 사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고 거기에서 수반을 하고 싶어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의 욕구가 있었던 거고 미국과의 관련성이 있었던 건데 미국은 사회주의 되게 싫어했잖아요. 메카시즘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미국도 엄청난 반공주의였잖아요 그때. 근데 그런 걸 깔아놓고 국가가 국민들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대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상을 조사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공식적인 사과가 났죠. 국가폭력을 인정을 하고. 이게 문제가 처음에는 제주도를 폭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폭동이 아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라고 해서 양민학살이라고 불렀어요. 한동안 양민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양민은 뭡니까? 선량한 사람이에요? 안 선량한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면 안 선량한 사람들은 죽어도 되는 겁니까? 빨갱이든 뭐든 죽어도 돼요? 이게 엄청난 폭력적인 시선이 숨겨져 있다는 걸 학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양민학살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양민과 빨갱이를 구분했던 거죠. 그 이후에 한참 이제 다시 연구들과 어떤 논의들이 진행된 다음에 다시 4.3이 국가폭력이라고 이름 지어졌는데 계속해서 폭동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4.3 피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폭동이 아니다. 국가폭력이다. 이걸 국가폭력서 역사에 기록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그런 잘못을 행했어요. 근데 그걸 역사에 넣고 싶겠습니까? 안 넣죠. 인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거기 가면은 백조 일손지묘라고 해서 그 비행장 탄약고에 사람들을 다 가둬놓고 총살해서 시체들 다 묻어버렸어요. 탄약고가 근데 습기가 올라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세면으로 전부 다 벽을 친단 말이에요. 썩어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발굴할 때 있었던 사람이 쓴 시가 멸치젓 같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뼈를 어떻게 골라내겠어요? 옛날에 유전자 감식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한 사람 분 뼈를 맞춰가지고 딱 했더니 한 100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이고 희생당한 사람이고 우리가 같이 제사를 지내겠다고 해서 백조 일손지묘라는 데를 만들어놨어요. 비석을 세우고. 40몇 년대 있었던 이거 50년대에 끝났잖아요. 5.16 군사정권에 의해서 그 비석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억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속소 마라. 제주도 말로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라는 소리입니다. 4.3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MBC 이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냐? 왜 그게 1편이 4.3이었냐? 말 못하게 하니까. 자꾸 기억을 배제시켜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에서는 이제 70주년 맞이했을 때 캐치프레이즈를 뭘로 걸었냐?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역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선별이 이루어진다고. 제주 4.3도 수많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또 선별이 이루어져요. 역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꼭 역사가 돼야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도 가지게 되는데 제가 학술대 때 이거 발표했다. 이거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때 이거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사삼기념관, 제주 4.3에 대해서는 큰 맥락만 아셔도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제주 4.3 기념관 가시면은 자세히 써 있고, 그 4.3 기념관 만드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차치하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분 이거예요. 시간도 너무 없고 그랬는데 그냥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주도가 한동안 제주 공항에 내리면 화해의 섬, 평화의 섬이라고 적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제주를 상징하는 게 화해였습니다. 4.3을 정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화해와 상생이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 제주 기념관, 지금도 제가 작년인가에도 갔는데 지금도 이게 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썼던 게 몇 년이더라? 한 7, 8년 전인 것 같은데 화해와 상생을 내세워요. 이게 5관인가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은 꺼져 있던데 큐브를 이렇게 모난 게 세워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죄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틀어놔요. 근데 그 옆에 화해와 상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희생자에게 모두가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주 4.3 유속회랑 제주 경우에 경찰 출신들 가족들 모임이 서로 화해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례인 거죠. 4.3의 아픔을 화해와 인권의 미래 가치로 바꾸자라는 게 제주도에서 밀어붙였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제가 지나가는데 제 뒤통수를 딱 때렸으면 제가 선생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폭력 사건이 일어났죠. 경찰서에 갔는데 합의하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저한테 합의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다 맞은 사람이에요. 제가 선생님한테 합의 못하겠다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이 자리에서 선생님 절 때리셨으면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맞은 건 확보된 거고 선생님 잘못하면 가시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합의를 종용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겠고. 근데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실 때 제가 그 사과를 안 들어준다면 위험해진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 얘기는 선생님은 그 사과를 받아주는 용서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피해자예요. 그러면 가해자를 용서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피해자에게 있죠. 여러분 전도연 씨랑 송강호 씨가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청준의 배추벌레 이야기를 소설을 영화화했던 건데 그 밀양 영화에서 전도연이 미쳐버리는 그 아주 중요한 지점이 살해했던 사람, 자기 아들을 살해했던 사람이 교도소에 갔는데 전도연은 진짜 마음가짐을 크게 먹고 종교에 귀의를 했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마음을 크게 먹고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밝은 얼굴로 나와요. 주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도연이 나와서 기절해버립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용서해 주려고 지금 여기 왔거든? 근데 넌 되게 잘 살고 있었네? 난 널 용서한 적이 없는데? 근데 누가 널 용서해서 넌 마음이 편하게 있니? 주님이? 내가 지금 그렇게 매달렸던 주님이? 난 제일 용서를 못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용서할 권리를 누가 줬길래 신이 대신 용서를 합니까? 불가능하죠. 4.3 유족회는 4.3 피해자들 대표하는 그 단체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했다고 그래서 4.3 피해 추산 16만 명 신고된 사람 14,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용서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지나고 나서부터 보수 정권에서는 한 번도 대통령이 내려온 적이 없어요. 4.3 때. 정말? 용서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강요하는 겁니다. 화해를 강요하는 거고 용서를 강요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권리는 국가에도 없고 신도 없는 겁니다. 국가폭력은 국가가 사라질 때까지 사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야 배상 받았잖아. 보상 나왔잖아. 배보상 얘기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걸로만 끝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배보상 사건도 계속해서 지리멸렬하게 끌어지고 있죠. 그리고 막 지금 그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빨갱이여서 그 피해자 그 위패를 막 빼내고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서로. 그 안에서도 또 계속해서 권력 다툼이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폭력이 무서운 거는 우리를 지켜야 되는 국가가 우리한테 피해를 가해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피해가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 4.3에 대해서는 속소말하는 말이 힘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4.3에 대해서 얘기할 때 4.3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게 적은 것도 그렇지만 그 이유는 속소말하고 했기 때문에. 왜 속소말하고 그래요? 또 내가 이거 말했다가 국가폭력을 당했던 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국가에게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4.3도 구술조사라고 4.3 피해자 조사하고 한국전쟁 피해자 조사하고 그러는데 조사하고 돌아올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화를 해요 저한테. 운전하고 오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강원도 같은 데 조사하고 돌아오면. 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예 우리 아들한테 이런 거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뭐더라 하냐고 그러네. 내 건 빼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무현 정부 때 4.3 이렇게 돼가지고 4.3 막 조사를 하고 다녔어요. 대선이 그때 걸렸단 말이에요. 바로 전화 왔어요. 여러 사람이. 내 거 빼달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국가폭력이 가진 그 힘이거든요. 난 국가 속에 있으니까 언제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화해를 해버려요? 그래, 화해한다 치자. 화해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백비가 4.3의 어떤 정명하는 작업을 위해서 상징을 하고 있었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4.3의 이름이 쓰여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역사가 된다 합시다. 역사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으세요? 4.3은 죽어버립니다. 4.3이 지금까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4.3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이름들이 공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있는 거고 그게 4.3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편입되기 위해서 하나의 모양을 잡고 그렇게 해서 딱 선별된 기억으로 공적 담론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들은 거기에 머물러요. 이미 논의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우리 5.18 얘기하지만 5.18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해지는 순간 엄청난 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너무 거대한 이름을 덮어쓴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들도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정명 작업은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논란을 만들고 언급되지 않으면 생명력이 사라져버려요. 4.3을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논문명을 붙인 이유는 4.3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4.3을 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폭력이란 큰 틀 안에서 얘기하되 4.3이라는 어떤 사건을 하나의 기억으로 정해버리지 말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야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전화되고 아주 돌처럼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욕을 엄청나게 먹은 겁니다. 4.3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보통 대부분의 운동은 결론 나버리면 끝나요. 국가폭력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 상갱이 나오면은 이제 피해자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는 떨어지죠.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으면 계속 말하게 해야죠. 그게 제가 말하는 통합의 어떤 가치이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한데 하여튼 4.3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배제되고 있는 기억 그리고 그 기억들을 배제하는 국가의 구조 저는 이제 그걸 분단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4.3이 분단서사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를 말하고 4.3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길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